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 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권상희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론가님 오늘도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전부터 이렇게 기분 업 시켜주시니까 변호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분 업 시켜드린 만큼 오늘도 평론가님만의 명쾌하고 날카로운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오늘 준비된 소식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멍투성이 12살 초등생 학대 사망, 무너진 마약 청정국 지휘, 촉법 소년 연령 하향될까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일지 궁금한데요. 권상희 시사평론가님과 함께 얼른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 토크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멍투성이 12살 초등생 학대 사망입니다. 정말 너무 속이 상합니다. 잊혀질만한 하면 또 나오는 어린이 학대 뉴스인 것 같아요. 정말 12살 초등생의 나이가 학대로 인해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채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론가님 정말 안타깝지만 우선 어떤 사건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 초등학교 12살인 의붓 아들을 약 9개월여간 학대를 해서 숨지게 한 계모와 아이의 친부가 함께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계모 A씨 같은 경우는 지난해 5월부터 이 아이가 숨진 날이 지난 2월 7일이었습니다. 이 7일까지 약 9개월여 동안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 아들 C군을 반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군의 친부 B씨 역시 지난해 1년 동안 손과 발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확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망 당시 C군의 몸에서는 이 타박근으로 추정되는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몸무게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말랐다고 하는데요. 이 보통의 아이들보다는 15kg이나 적게 나간 30kg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학대 혐의 전면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계모 사망 당일에 아이를 밀쳤더니 아이가 그 상태로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 달리 해석을 하면 사망 당일에도 폭행을 저질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부부 애초에는 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됐다가 이후에 계모 같은 경우는 죄명이 바뀌었습니다. 아동학대 살해로 바뀌었고요. 이 지금 사망한 C군 같은 경우에 최근에 2년 동안 감기 정도의 증상으로 내과를 방문한 적은 있었지만 학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간 이력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들 부부는 경찰에 붙잡힌 뒤 초기 조사에서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학대를 부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 당일에 이 남편이죠. 아이의 친부 B씨 같은 경우에 출근했다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이런 계모 A씨의 전화를 받고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C군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되던 상황이었는데 이때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에 이송되기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애초 이들 경찰 조사에서 초기 때는 이 아이의 몸에서 발견된 여러 멍자국을 두고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다. 그러니까 아이 탓으로 돌리면서 이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이 멍자국이 경찰이 이들 부부를 긴급 체포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상습 폭행이 있었다. 이런 얘기 평론가님 들려오더라고요. 눈에 띄는 점이 이 친부가 학대 책임을 계모하게 그냥 돌리고 있다고 해요. 친부는 뭐 한 겁니까, 그럼? 일단 이 친부가
이 변호인도 상당히 빨리 선임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대 책임은 계모 탓으로 돌리고 있고요. 아이를 때리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은 건 모두 계모 탓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친모를 왜 만나게 하지 않았느냐, 뭐 취재진이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연락이 안 됐다라고 하면서 연락이 안 됐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친모한테 연락이 한 번도 안 왔다. 그러니까 또 아이가 친모를 만나지 못했던 건 전적으로 친모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친모 측의 주장은 다릅니다. 일단 아이에게 연락이 온 적 없고 만나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친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자신을 오지 못하게 말렸던 통화 기록 그리고 메시지 내용이 있다라고 지금 친모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앞서 평소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모습을 목격했다는 주민들의 증언도 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사망한 시군이 거주하던 인천시 남동구의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목소리를 낸 건데요. 이 평소 시군이 학대하는 기색을 느꼈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민 같은 경우는 영하의 이 추운 날씨에도 마른 체형의 시군이 이 겉옷도 입지 않은 채로 집 밖에서 떨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참 있다가 부모가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주민 같은 경우는 서너 살 정도로 보이는 딸들과 달리 이 큰아들, 그러니까 사망한 시군은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항상 존칭을 썼다고 합니다. 친엄마가 아닌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학대 의심 정황, 뭔가 학대에 대한 낌새를 주민들이 느끼고는 있었지만 주민들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주변 사람들 눈에도 학대를 당한 걸로 보일 정도였다는데 친모 입장 어떤가요? 참담할 것 같아요. 사실 이 본인과 같이 살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계모, 친부에 의해서 아동학대 피해를 받고 아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친모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으로도 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이 친모와 친부의 관계를 보면 2011년에 결혼을 했고요. 네. 결혼 7년 만인 2018년에 이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친부가 지금 계모와 재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계모 사이에서, 친부와 계모 사이에서 2명의 딸이 태어났고요. 이 사망한 시군 함께 키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 친부, 시군을 보고 싶다는 친모의 요청에 욕설로 대응을 하거나 엄마를 만나게 되면 아이가 더 적응을 하지 못한다라면서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군 같은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학교에 장기 결석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군이 다니고 있던 담임교사로부터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는다는 연락을 지금 계모와 친부가 이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락이 갔어야 하는데 이 친모에게 연락이 네. 오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사실 아이를 못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금 친모 측의 주장에 따르면 아이를 이혼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양육권을 주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걱정이 돼서 최근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친권, 양육권 이전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맞닥뜨리게 된 거라는 설명입니다. 숨진 A군 시신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친모도 그렇고 안타까운, 주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조금 더 조기에 발견될 수가 없었는가, 이런 점이 정말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경찰이 의붓 어머니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살인죄로 변경했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전에 아주 잠깐 언급을 했는데 애초에 두 사람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체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에 이제 사건이 조사가 되면서 당시 범행 현장에 친부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친부에게는 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 유기 방임죄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 계모에게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두 사람에 대한 휴대전화, 이 포렌식에 들어가면서 A씨와 B씨 두 사람이 나눈 대화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해서 수사를 이어갔던 거고요. 그 결과 친부 등이 지난해 1월부터 이 C군을 학대해 오다가 숨지게 한 정황을 포착하게 됐습니다. 이후 수사를 통해서 C군 평소에 지병을 앓고 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국과수에서 지금 부검을 한 상황인데 사인이 다발성 손상이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한 원인이 학대 외에는 다른 요인 사실 추정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일단 이 계모 1년여에 걸쳐서 학대와 방임으로 시군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병원 치료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서 숨지게 했다고 보고 기존 아동학대 치사 혐의에서 아동학대 살해죄로 죄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뭐 변호사님 사실 이 죄명만 놓고 보더라도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학대 살해 엄연히 차이가 클 것 같거든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법정형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게 특히 정인이 사건 이후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좀 관심이 촉발이 되었거든요. 기존의 살인죄가 오히려 7년 이상의 징역인데 아동 학대로 인한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이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부분에 문제를 제기해서 이제 아동 학대 살인이라는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하다가 살인에 이르게 한 경우는 여전히 아동학대 치사로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 정말 이 정도면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일 정도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동학대 살인이 적용되어서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 문제는 훈육 목적이었다. 여전히 이 아동학대 살인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부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제 아이가 평소에도 멍투성이었다고 하는데 저도 5학년이 됐다고 하니까 네. 학교에서는 발견이 되지 못했을까 이런 좀 걱정이 되던데 아쉬움이 남는데 어떻게 발견이 안 된 거죠? 홈스쿨링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군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장기간 지금 학교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장기간 결석을 했기 때문에 교육당국의 집중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 부부 이 시군을 필리핀으로 유학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학교 측의 각종 안내를 거부하기도 했는데 이 학교 측 계모가 결석 일주일 만인 12월 1일 이 시군과 함께 학교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직접 가정에 방문하는 일은 없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시군의 안부를 묻는 전화 정도만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구조대의 기회가 정말 너무 아쉽다. 이게 놓쳐졌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가슴 아픕니다. 좀 가정에서 벌어지는 이런 아동학대를 학교 뭐 주변에서 발견을 하고 신고까지 이루어지는데 너무 장애물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평론가에 좀 들거든요. 사실 과거에는 뭐 아주 오래전이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홈스쿨링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인지하면서 홈스쿨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아이들과 교우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서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집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부모님들도 늘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 시군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홈스쿨링과 관련된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단 관련해서 이게 합법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이잖아요. 홈스쿨링은 지금 뭐 의무교육 범주에 포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해서 법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당국의 어떤 실질적인 관리 감독 체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된 매뉴얼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이런 상태에서 사실 시군이 사망을 하면서 학교에선 도대체 뭐 한 거냐 이런 학교 측의 이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 강제적으로 가정 방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군의 엄마가 시군과 함께 이 학교에 결석한 지 일주일 만에 시군을 데리고 학교에 갔다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저의 추정이기는 합니다만 학대를 당하고 있는 시군의 모습이 학교에 발각될 걸 우려해서 본인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게 아니었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이가 엄마를 데리고 학교에 직접 모습을 보였는데 의심해서 학교에서 가정 방문을 한다? 이게 저는 뭐 강제적으로 이 원칙이나 규칙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학교에서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은 그만큼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한 번꼴로 학교 측에서 이 지금 시군이 잘 있는지 안부 전화 정도만 이루어졌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홈스쿨링을 받고 있는 학생 수 상당히 많고요. 지금 사건이 이뤄진 인천만 하더라도 홈스쿨링이나 가출, 태만 등을 이유로 해서 그러니까 결석 사유가 되지 않는 사유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에 출석이 인정되지 않는 미인정 결석 초등학생이 500명이 넘습니다. 500명이요? 네. 상당하네요. 인천에만 지금 545명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일단 지금 미국 사례를 조금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993년부터 50개 주 전체에서 홈스쿨링 제도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말 그대로 이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이 가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육당국이 확인도 못하는 제도. 사실 이게 제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정에서 그냥 방치된다고 하더라도 홈스쿨링 받고 있어요라고 하면 교육당국이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일단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홈스쿨링을 하더라도 필수 교과 과목을 의무적으로 이 35개 주에서는 이수할 수 있게 하고요. 또 교과 과정을 기록, 보관하도록 하는 주도 14개 주에 이릅니다. 지금 관련해서 이 교육당국에서 이 관련 매뉴얼을 보다 더 강화하기로 한 건데 글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뭔가 사건이 발생하고 또 피해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사후 약방문식의 어떤 대처를 하는 게 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아이들의 문제인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홈스쿨링 제도 법제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아동학대의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거네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 꼭 필요해 보이거든요. 일단 지금 이 집중관리 대상자와 관련해서 이 절차, 기준 강화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7일 이상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수 2022년 9월, 그러니까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14,2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결석하고 있는 학생도 1,700명이 넘거든요.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인 940여 명이 초등학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홈스쿨링 그냥 어떤 교육당국의 사각지대로 놓여져 있다는 게 사실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교육당국과 학교 현장,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사실 뭐 그동안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불거질 때마다 관련 이 통계 자료들이 제시가 됩니다. 지금 아동학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가정이고요. 가장 많은 가해자 바로 학대 행위자가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정에서 암암리에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직접 개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아까 같은 경우도 이 주민들이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라는 아마 심정적인 느낌은 다들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신고에 이르지 못하게 된 이유, 만약에 학교나 주민들이 경찰 당국에 신고를 했다. 그렇게 된다면 교사가 이 학부모가 잠재적으로 범죄자 취급하는 거냐 이렇게 항의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게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런 부담감 때문에 사실 학교가 교사가 직접 개입하는 게 어렵다는 게 지금 현실적인 입장입니다. 일단 교육부, 이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회의를 열어서 지금 3월과 4월 2달 동안 장기 미인정 결석생 등 이 학대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학생에 대한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조사가 매월 4차례 이 현황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4월, 6월, 9월, 11월보다 좀 더 빨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와는 별개로 또 교육부, 복지부, 경찰청이 아동학대를 조기에 막기 위한 방안으로 결석이 지속 반복되는 학생에 대해서 대면 관찰 또 가정 방문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하더라도 이게 특별한 원칙, 뭔가 제재를 수반하는 원칙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학부모들이 반대할 경우에 우리 아이 잘 자라고 있으니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취지로 가정 방문을 못하게 할 경우에 사실 뭔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아무런 방안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조금 더 강화하겠다 이 정도의 목소리를 낼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그러니까 학대 피해 학생 그리고 학대 가해자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강조해 주셨는데 이젠 정말 뭔가 실효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매년 학대를 당하는 아이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학대 아동 피해 대부분이 신고 접수가 되어서도요. 신고가 안 되는 것도 문제인데 네. 신고가 된 이후에 이 이후 처리가 그냥 가정으로 돌려보내지는 경우가 상당하다면서요. 일단 이와 관련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통계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 사례 가운데 31,800여 건, 이 84.6%가 피해 아동 분리 없이 원가정 보호 조치돼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이 주 양육자,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분리돼서 친족이나 시설 등에 보호하게 되는 사례는 5,400여 건, 15%가량이에요. 현저히 적고요. 지금 관련해서 사실 이게 아동학대 피해 사례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지만 법원 판결까지 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 2% 남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가정으로 돌아간 다음에 5년 이내에 재학대 사례들도 빈번하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가정 보호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에 기인하기 때문에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건데 이 원칙을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은 이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원칙으로 규정이 된 게 아니라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도 원가정 보호 원칙이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학대를 또다시 당하는 재학대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역시나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 재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도 96%예요. 그러니까 전체 학대 피해 사례 84%가량 84%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아동학대 사건의 최선의 예방이 사실 신고에 의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기에 발견되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신고를 주춤하게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학대 피해를 실질적으로 목격한다 하더라도 이거 신고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납득이 가실 거예요. 한겨울에 원룸에 방치돼서 학대 피해를 당했던 10살 어린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본인 스스로 경찰 지구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의 구조 요청 전에 이 선생님이 멍을 발견해서 의심 신고를 했다고 해요. 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가해자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뒤따랐다고 하고요. 괴롭힘, 이 협박을 넘어서 위험에 처하기까지 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학원에서 이 초등학교 아이가 이 멍이 들어서 있었던 모습을 이 학원 강사가 발견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며칠 뒤에, 그러니까 가해자죠, 학부모가 흉기를 들고 찾아와서 이 난동을 부렸던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아동학대 인식 조사를 보면 이런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학대 의심 사례를 보고도 신고를 안 했다. 이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을 넘어섰고요. 신고 의무가 있는 교사 같은 경우도 10명 가운데서 6명 정도는 신고를 망설이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고 문턱이 상당히 높아요. 일단 신원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 앱을 보면 시작부터 개인정보 요구를 하거든요. 실명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해자 이름, 학대 목격한 장소, 그리고 이 구체적인 장면까지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앱에 이 구체적으로 적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뭐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들이 또 찾아올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내용을 거듭 확인하는 절차까지 신고 문턱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했을 때, 아동학대 정황, 이 낌새를 알아챘을 때 신고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고 방법이 안전해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비밀 보장, 이것이 꼭 지켜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이 예방책 마련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신고자들에 대한 대책, 이 보호책도 세밀하게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로 정말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발방지책이 나와야 한다고 하면서 그래도 아동학대 살인죄가 신설이 됐고요. 여러 가지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그런 절차들도 마련은 되었지만요. 여전히 이런 뉴스가 우리를 장식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학대로부터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당연한 거잖아요. 아이들은 보호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주체일 뿐인데 이 학대로부터 구할 수 있는 좀 더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이젠 정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평론가님. 제가 아까 원가정 보호 조치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려면 학대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야 되고요. 이 원인이 제거됐는지를 본 다음에 아이들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5년 내에도 재학대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그건 달리 말하면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아이들이 원가정으로 복귀했을 때 재학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촘촘한 관리 감독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런 대책들을 내놓게 되면 나중에 이제 결과로 귀결되는 이유 예산이 부족합니다. 아주 쉬운 이유를 들고 있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저조한 것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정부가 상당히 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여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을 위한 대책은 이렇게, 예산은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하면서 정작 우리 사회를 앞으로 떠받치게 될 아이들에 대한 보호가 그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산 부족하다는 얘기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원가정 보호 조치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와 관련된 예산도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이 돼야만 하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언론을 통해 노출이 되면서 우리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주변의 상황들에 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신고의 어려움도 이해가 충분히 가고요.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우리 주변의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 어린 시선 보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 토크 이번 주제는 바로 무너진 마약 청정국 지위입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분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마약 청정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는 하는데 우리가 이미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은 게 7년 전이라고 해요. 잃은 지도 한참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유명 연예인의 이런 마약 복용 소식으로 좀 사회가 떠들썩했는데요. 유명 배우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과 대마초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조사 중이던 유아인 씨, 지난 10일 이 국가수 마약류 감정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대중의 지탄을 받았는데요. 이 경찰이 국가수에 의뢰한 유아인 씨의 마약류 감정 결과 소변에서 이 대마의 주성분인 THC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유아인 씨가 2021년부터 여러 병원들을 돌면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강남구와 용산구의 병의원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오후에 인천공항에 지인과 함께 미국을 거쳐서 미국에서 귀인한 유아인 씨 이 신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유아인 씨의 채모와 소변 등을 확보해서 국가수에 제공했는데요. 해당 소변에서 대마가 양성 반응이 나왔던 거고요.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프로포폴의 경우에는 3, 4일이 지나게 되면 체내에서 사라져서 소변으로 검사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채모 감정 결과 이달 말께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채모 감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난 6일 한 차례 경찰이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또다시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유아인 씨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사실 또래 배우들 중에서도 뛰어난 연기력을 인정받은 독보적인 배우였어요. 이번 소식에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 패션계, 광고계에서 유아인 씨가 워낙 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다 보니까
빠르게 또 손절에 나섰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광고 모델 하면 제품의 이미지, 더 나아가서는 기업 브랜드의 이미지하고도 직결됩니다. 그런데 지금 무리를 빚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광고계에서 손절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션계뿐만 아니라 지금 유한 씨를 모델로 내세웠던 제약회사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해서 이 게재된 이 제품 광고에서 유한 씨와 관련된 사진 모두를 지금 삭제하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계약 해지를 검토 중인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기작들도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유한 씨가 워낙 연기를 잘하는 연기자다 보니까 지금 작품을 많이 촬영을 하고 있거나 촬영 예정작들이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유한 씨와 작업을 했거나 작업 예정 중인 작품이 무려 3작품인데요. 영화 승부, 오리지널 시리즈, 종말의 바보, 지옥2 등이 바로 그 작품입니다. 일단 이병헌 씨와 함께 주연에 나섰던 승부의 경우에는 2분기 넷플릭스 공개를 목표로 홍보에 나서려다가 이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된 거고요. 종말의 바보 같은 경우는 지난해 촬영을 종료하고 지금 후반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시즌 1이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지옥 1에 이어서 지옥 2 이제 이번 올해 6월에 이제 촬영할 예정인데 이 관련해서도 좀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영화 5 같은 경우는 상영에 차질을 지금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관계된 뭐 영화사라든지 제작사들 사태 파악에 나서는 등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아인 씨 소속사와 본인은 계속해서 이제 별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유아인 씨가 평소 약간 소신 발언하는 그런 이미지도 있어서 입장이 없다 보니까 좀 팬들이 촉구하고 나서는 그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사실 애초에 보도됐던 게 프로포폴 투약 혐의였잖아요. 그런데 대마 양성 반응까지 보도가 되면서 사실 유아인 씨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팬들,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만큼 지금 분노도 큰 상황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다면 관련 혐의에 대해서 해명하라는 게 지금 팬들의 입장이고 관련 입장문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아인 씨 이 수사와 관련된 상황이 일거수일투족 여론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지금 보도되고 있다는 점도 팬들이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이미 깨졌고 피의사실 공표죄도 모르느냐 이렇게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유아인 씨가 이 사건이 불거진 게 2월 초예요. 그리고 지금 2월 말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 뭐 어찌 보면 유아인 씨 입장에서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만 급한 소나기 피하고 보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심리가 작용한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쓴소리를 하면서 개념 연예인 이미지가 생겼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개념 연예인이라는 이미지 정작 본인 입장에 대해서는 지금 한마디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이미지 역시 허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일단 팬들의 사랑으로 관심으로 상당히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높은 몸값에는 대중에 대한 예의 그리고 본인 이 사회적인 책임감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서 유아인 씨는 어깨 부상으로 인한 병역 면제 편장도 받았었죠. 이번 병역 특혜 관련 의혹까지도 이번에 같이 좀 불거지고 있다면서요, 변호사님. 네, 지금 약물 의혹에서 병역 특혜 의혹까지 또 다시 넘어온 상황인데요. 이 병무청에 한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내용이 유아인 씨의 병역 판정이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는지 조사해달라라는 내용인데 이 민원인 지난해 12월에 구속 기소된 이 병역 브로커 구모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병무청 내부 직원의 연루 가능성을 포착했다면서 유아인 씨의 병역 의혹을 해소해달라. 라고 지금 목소리를 낸 겁니다. 유한 씨가 지난 2013년 영화 촬영 중에 오른쪽 어깨 근육 파열에 이어서 2014년에 골종양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유아인 씨 이 병역 기피 논란이 상당히 거세지면서 2017년에 그와 관련된 장문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5차 재검 끝에 같은 해인 6월에 고륙종 진단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걸 증명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 관련 의혹에 대해서 소속사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유아인 씨가 좀 여러 병원을 돌면서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이 시점이 2021년도예요. 그런데 왜 지금 2023년에 와서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가요, 변호사님?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식약처 등에 따르면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흔히 님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스템에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 어마어마합니다. 연간 1억 건을 상회하거든요. 1억 건을 상회한다면 당연히 모니터링하는 인원도 많겠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1억 건을 상회하는 이 지금 내용에 모니터링을 하는 인원은 10명밖에 10명이 1억 건을 분류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인력 대비 담당해야 될 건수가 많다 보니까 모니터링이 제 시기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사실 지난 식약처 이 국감에서도 의료용 마약류 중에 식욕 억제제 모니터링 1년 전체가 아니라 2개월치만 해서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타를 받기도 했었는데 특정 2개월치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연간 총 몇 건인지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식약처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고요. 지금 행안부에 인력 충원을 해달라고 제안할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국회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는 있습니다. 이 TF 수준인 담당과 정식으로 편제하거나 모니터링 등 인원 층원에도 나서야 된다라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 공공부문 인력 감축 기조가 강화되면서 전망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지난해 5월에요.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2021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요. 2021년입니다. 이제 2021년에 마약류 압수량은 역대 최대인 1295kg이었고요. 수사기관에서 붙잡은 마약류 사범만 16,153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 사범 비율이 이제 20명을 넘어가면 이제 천정국이 아니고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10만 명당 32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네. 이제 통제가 필요한 수준을 웃돌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 특히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요. 마약류에 접하게 되는, 쉽게 접하게 되는 그 계층이 특정 직업군이나 특정 계층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다수에 퍼져 있고 또 중요한 점은 그 처음 접하게 된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걱정이 큰데요. 이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젊은 층이 아주 손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법무부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에 10대 마약 사범 454명이거든요. 2017년 한 해가 119명이었어요. 이때와 비교하면 3.8배 증가한 거고요. 20대 역시 지난해 같은 수준 지난해 같은 기간에 5,335명으로 2017년에 2,112명이었거든요. 2.5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전체 마약 사범이 1.2배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지금 1020 세대의 마약 사범 증가폭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가 각종 대책을 부지런히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약 예방 교육 나서겠다고 지금 목소리를 냈고요. 또 교육부, 여가부 등 이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예방 활동 강화하겠다라는 입장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등 이 온라인 플랫폼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사실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벌여야 되잖아요. 마약 예방 콘텐츠를 올리고 청년 대학생 이 자원봉사단인 저스티스 서포터즈 활동에도 마약 예방 활동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마약 범죄 근절을 하기 위해서 예방부터 상담 재활까지 다양한 분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국제 마약 포럼에서 마약 밀수에 대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요. 네, 이 관련 포럼에서 윤 총장, 이 한국과의 마약 단속 분야 협력 강화를 요청했는데요. 올 4월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K 커스텀스 위크에서 마약 단속 관련 국제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 호주와 캐나다 관세청 이 고위급 참석자들과 면담에서 마약 등 위험 물품 관련 단속 정보 공유 활성화 등 공조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관세청은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선포를 하고 본격적인 단속 활동 돌입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실 예방하고 마약이라는 것이 이제 한 번 발을 들이기 시작하면은
다시 발을 빼기가 정말 어렵다 보니까 예방하고 교육하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정부가 세우고 있는 마약 정책과 관련해서 또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마약 관련해서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이 이 마약류 대책 협의회가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무부, 식약처, 또 경찰 등 10개 부처가 참여를 하는데 이렇게 10개 부처가 공조를 해서 마약 사범을 잡겠다는 건데 중요한 게 10개 부처가 각각의 부처마다 할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공조하는 게 과연 쉽겠느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중요한 건 과거부터 사실 마약 사범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마약청 설립 이제는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사실 마약청을 설립하면 수사와 단속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약 자체가 범법 행위이기는 하지만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마약 사범들. 그렇기 때문에 마약청에서 치료까지 함께 권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관련해서 21개 이 병원에서 마약 사범들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가운데 2개 병원에서만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약 사범에 대한 어떤 치료와 관련한 대책들 전무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이 전혀 증액되지 않고 있거든요. 앞선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제가 예산 관련된 목소리를 냈지만 지금 마약사범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숨겨진 마약사범들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넘을 거라는 추정치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약사범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우리 사회가 병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역시 예산 부족 얘기할 때가 아니고요. 마약 사범들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만큼 또 어린 학생들까지 마약에 손을 대고 있는 만큼 마약청 설립 신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관련해서 치료 시스템까지 완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약청 성립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주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될까입니다. 하향 이슈, 이 촉법소년 연령이 내려가야 된다 이 이슈 계속 제기되고 있었어요. 또 한편에서 이 촉법소년 관련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등 무려 14명이요. 네. 여중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와, 이런 소식 진짜 언제쯤 그만 들을 수 있을까요? 좀 끔찍한 일인데요. 이 A군등은 지난해 8월 제주시 노영동에 있는 공원과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중학생 C양을 이 30분 넘게 끌고 다니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등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노래를 재생해서 틀기도 했고요. 또 피해자 얼굴에 트림을 하는 등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피가 묻은 피해 학생의 교복을 벗겨서 주변에 버리기도 했는데요. 이들 도내 8개 중고생 학생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4명 가운데 11명이 남학생이었고요. 일단 가해 학생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그런데 CCTV에 범행 장면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던 거죠. 일단 지금 경찰 조사에서 이들 진술을 보면 피해 학생이 관련 무리 중에 한 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폭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막힌 사건이 또 있었어요. 이제 인천 한 모텔에서 조건 만남을 빌미로 해서 40대 남성을 둔기로 폭행을 하고 금품을 빼앗았다라는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A군 등 2명을 구속 기소했고요. 또 B군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모두 15세에서 16세예요. 이들이 지난 17일 오전 10시 48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둔기로 때려서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초등학생 C군 12살이거든요. 다른 가해자 3명의 경우는 촉법소년으로 앞서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고요. 이 중 일부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상태입니다. 이들 범행 가해자들이 이 상황을 SNS에 그대로 올리면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가해자가 올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폭행 영상을 보면 이 40대 피해자가 때리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쇠파이프로 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A군 등 조건 만남을 빌미로 해서 이 SNS를 통해서 피해자를 모텔에 불러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이 학생들 서로 모르는 관계였다고 해요. SNS를 통해서 만난 사이였고 피해자에게 빼앗은 돈은 다 썼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참 이 조건 만남을 비밀로 해서 여기 나간 사람도 문제지만 이걸 또 때려서 또 이걸 영상을 올린 학생들도 문제고 정말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변호사님, 사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2세 소년들도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소년들 중에 소년분류 심사원에 간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이 소년분류심사원 이거 뉴스에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결국 이 촉법소년 연령 해당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경우에 따라 이제 소년부 성취가 되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좀 재범이라거나요, 죄질이 좀 나쁘다거나 아니면 소년부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좀 협조적이지 않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이제 소년분류 심사원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가게 되는데 이제 소년분류 심사원에 위탁하게 되면은 이제 청소년의 자질의 심리를 하게 되고 이제 뭐 수용 및 심판, 보호 처분이 될 청소년들의 어떤 성격이나 자질 등을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그 전문가들의 그런 심사에 의해서 좀 분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10대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안 판다고. 자신들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고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또 자기는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러면서 난동을 부렸다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이 10대 중학생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법원은 상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군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시 30분께 원주시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서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해서 전치 8주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아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직후에 점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 현장에서 A군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에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이튿날 A군이 다시 이 편의점으로 찾아와서 CCTV 영상 삭제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A군이 행패를 부리자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된 겁니다. A군 영상 삭제를 요구하면서 또 이 점원의 휴대전화를 뺏기도 했는데 이걸 SNS에 깨진 휴대전화 자랑한다고 또 올렸습니다. A군이 본인이 형사처벌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촉법소년이 아니었고요. 일단 이 피고인 이전에도 여러 가지 범행을 저질러서 법원을 오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춘천지법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은 지 나흘 만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죄질이 나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편의점 업주를 제외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또 2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사건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코인 노래방에서 또 무인 동전 노래방에서 노래방 기기를 부숴서 3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는데 이 중 외국인 아이의 부모가 뭐 촉법소년 운운에서도 문제가 됐더라고요. 네, 참 어이가 없죠. 지난 1일 오후 4시경에 경기 양주시의 이 무인 코인 노래방에서 초등학교 3, 4학년 10대 어린이 3명이 노래방 기계를 부수면서 난동을 부렸는데요. CCTV를 보면 이 아이들 강목을 휘두르면서 노래방 기계를 마구 부수기도 했고요. 문을 발로 차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사실 이 노래방 개업한 지 15일밖에 안 됐던 노래방인데 아이고. 피해 상황이 큽니다. 3,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는데 처음에는 노래방 업주가 이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CCTV를 가리는 모습을 보고 계획적이라는 확신이 들었고요. 부모들에게 연락해서 책임을 물었는데 이 아이 중 한 부모가 되려 우리의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사실 이 기계에 대한 손해배상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또 지금 이 아이의 부모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외국인이면 처벌 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불법 행위가 벌어진 장소가 한국이잖아요. 이 한국에서 벌어진 한국인에게 피해를 끼친 사건이기 때문에 국적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확한 나이가 확인이 안 되지만 이 나이 때문에 처벌이 안 될 수는 있죠. 만 14세 미만일 경우라면은 이제 처벌이 안 될 소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건 형사처벌의 문제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노래방 기기에 대한 민사적인 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아있고 아이가 아니라 그 부모가
이 노래방 기기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처벌이 되고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만 14세가 안 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안 되는 비중이 작년에만 해도 벌써 17,000여 건에 달했다고 해요.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서 연령이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촉법소년에 대해 처벌을 해야 된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연령 기준 하향 개정안 평론가님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세요? 일단 지금 법무부에서는 관련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법률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국회 입법조사처나 법원 행정처는 좀 더 신중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은 당연히 하향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거든요. 일단 관련해서 공청회를 한번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소년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10분 공감하지만요.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클 수 있도록 보호 시스템 반드시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되니까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전화 9257-8295번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내 법률상담 클릭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일 늦어서 미안해 돌아갈 땐지 꽤나 고민했어 원한 걸 뺏길 까번에 말만 가득한 노래들은 재미없어 듣고 싶어 너의 뒷얘길 개처럼 굴러서 결국에 거머쥔 손에는 잡히지 않은 너 여럿이 pouring 잔이 깨질 때까지 넘기sh 스피커에 가득한 먼지